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두군 브러더스가 아니고요. 일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근택입니다. 근식이 형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게요. 어디 멀리 갔대요. 개인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 진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하루 양해를 구하고 결석을 하셨어요. 대신 오랜만에 뉴스쇼를 찾아주신 반가운 얼굴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상대 패널이 누구냐를 따지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쭤보긴 했어요.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했는데, 예. 네. 사실은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두 분 딱 조합은 제가 처음으로 거의 못 해봤거든요. 본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괜찮았어요. 네. 현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아니 근데 사실 네. 저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 화물연대 관련 얘기를 보니까 저보다 더 저 얘기 가까운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상당히 네. 오늘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어요. 두 분의 이 네. 눈치 싸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다. 우선 두 분이 골라오신 상한가 하한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현주 의원님. 자, 어떤 키워드를 골라오셨는지부터 외쳐주세요. 상한가 하한가. 아직 지금 적응이 안 제가 되셔서 먼저 현 변호사님 네. 먼저 하세요. 제가 이 순서를 잘 몰랐어요. 그러시죠? 죄송해요. 네. 제가 한동훈 당대표 상한가로 했습니다. 한동훈 네. 당대표 상한가. 자, 이현주 의원님. 네, 아쿠아일로 파업 정치권. 아쿠아일로 화물연대 파업에 하한가를 정치권에 주셨어요. 네. 자, 그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상한가 주셨어요? 이건 뭐 반어법이 아니고요. 진짜로 어쨌든 이제 희망 뭐 바람이 들어간 듯한 뉘앙스인데 어. 뭐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되겠느냐라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 정치를 안 해봤고 예. 그다음에 뭐 좀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당대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두 가지 불가론인 것 같은데 음흠.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 안 해봤죠. 안 해봤죠. 바로 대선 후보 갔잖아요. 대통령 됐네요. 그렇죠.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당대표 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렇죠. 당대표가 그렇잖아요. 훨씬 쉽죠. 어찌 네. 보면 이제 당신만 있으면 당신만 어느 정도는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대부분 보면 그쪽으로 약간 수렴되는 느낌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4인방 모임한 다음에 어쨌든 당대표 시기도 좀 정해지는 것 같고 2말 3초로 물론 뭐 비대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 전에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룰을 바꾼다. 어쨌든 당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뚜렷하게 나오는 주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되면 한 2달, 3달 정도 남이면 뭐 인심이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뚜렷하게 나가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치고 나가는 사람. 그렇죠. 예.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있어요. 누구는 안 된다는 건 있는데 누가 된다는 건 없어요. 확실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예. 근데 저는 재미있게 본 워딩이 예. 조영원 원내대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여러 사람 얘기하면서 6사람, 7사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안 된다는 사람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거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 다 상에 안 찬다. 성에 안 찬다. 근데 수도권이어야 되고 MZ세대 호구력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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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수도권. 그럼요. 수도권 MZ세대 새로운 인물. 한동훈.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저 조경태, 이준석 권선동, 나경원, 권영세 성에 안 찬다. 그러면 여기 언급 안 된 두 근데 안 사람 되는 뭐 인물이. 안철수, 유승민은 일단 아닌 거고. 그다음에 요 세 기준에 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를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주호영 설마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 그렇죠. 얘기했을 것 그 같지 현실성은 않고. 좀 네. 떨어지죠. 그래서 네. 한동훈 장관이 떠오르셨어요. 네, 저는 또 딱 떠올랐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속에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아니 두고 주호영 있는 거다. 원내대표가 마음에 들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1대1로 만나고 왔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죠. 만나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본인은 부인하지만 어쨌든 언론에 나왔고 그다음 김기현 의원도 만났다고 하지만 네. 뭐 뚜렷한 뭐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번 나가봐라든지 뭐 잘해봐라 이랬으면 본인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잘 없어요. 근데 만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죠. 대표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뚜렷한 주자도 없는데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만찬 자리를 참석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기준을 당대표 기준으로 제시할 땐 그냥 던진 게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 질문. MZ세대. 네. 한동훈 장관은 MZ가 아니에요. 그렇죠. X세대죠, X세대. 아니, X예요, X. MZ세대는 저랑 아니죠. 같은 X. MZ세대의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권, MZ세대, 소구력. 새로운 인물, 어찌 보면 약간 중도나 지금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MZ세대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 네. 자, 이현주 전 의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예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겁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 그러니까 이 조사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순서대로 좀 보자면요. 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 안철수 이낙연 3, 오세훈, 유승민, 이준석 2%. 그래서 두 자릿수는 이재명, 한동훈 2명뿐이고 여권으로만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단연 1위. 자, 이현주 전 의원님. 네. 현근대 변호사님은 이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소설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저도 현실 가능성은 있다. 있다. 네, 네. 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윤 대통령 네. 마음에 들었을 네, 거다.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이제, 의중이 담겨 있다. 예, 또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안 되는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네. 안 되는 사람은 또 참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께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당심에서 또는 이제 윤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윤심에서 제가 볼 때 뭐 절대 우리가 안 경기도지사 되는- 선거 보면서 다 그때 알았으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유승민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또는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쟁자들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지금 판가름이 나고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을 밀어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밀어서 안 되면 이거는 낭패이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는 사실 대통령께서 밀고 이런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굉장히 슬픈 현실이니까. 네, 어쨌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주자 7명 되는 주자들을 밀어봤자 유승민이란 사람을 못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주자를 물색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떠오른 인물이 윤 대통령 마음속엔 한동훈 장관일 거다.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윤심 어쩌고저쩌고는 해도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검찰 출신 아니면 못 믿나요?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윤 대통령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검찰 출신 또는 원래 본인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외에는 잘 신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아, 네. 이게 인사를 할 때 보면 분명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어허. 네, 굉장히 그런 거는 심한 것 같거든요. 겪어봐야 되는 사람 네, 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이상민 장관 문제도 네. 그런 게 좀 지금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수요일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관저에서 3시간 독대를 했다는 게 어제 보도로 나왔어요. 네. 만난 건 벌써 한 5일 됐는데 어제 보도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11월 30일이군요. 네, 어떤 의미일까? 요것도 아까 현 변호사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3시간 독대 한 주자만 불러서 한 의원만 불러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뭐 4인방 만났을 때도 뭐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했었는데 뭐 대통령실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의원들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김기현 의원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왜냐면 의원이 흘렸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보여요. 있다? 왜냐면 나한테 사실은 인심이 있다 뭐 이런.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네. 지지율이 잘 안 오르잖아요. 네.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존재감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얻을 게 이제 윤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만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불러서 주자들 다 부를 다 것 불러서 같아요. 아마 의중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겠지만 얘기를 예.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뜻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제 일종의 그 정- 면접처럼. 그렇죠. 뉘앙스는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나온 건 보면은 나도 좀 윤심에 가까이 있다. 이제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도부 만나고 윤핵관 세 분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지도부고 원내대표고 예, 예. 뭐 윤핵관 만나는 건 공식은 아니죠. 그것도 약간 사적인데 음. 김기현 의원 만난 거는 좀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주자이기도 하고 예. 본인도 생각이기도 하고 물론 뭐 학교 선후배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라기 권유보다는 좀 반대쪽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말리는 말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본인의 심중이라든지 아까 이제 교통정리? 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순수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입니다. 저는 뭐 네. 저는 그게 전혀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론이죠. 가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 전에 이제 흐름을 쭉 보면 친윤계 4인방 부부 동방 만찬이 22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부 만찬 있었고 김기현 의원 만찬 이런 식의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 건데 이현주 의원님 이런 가운데 당내 친윤 그룹 민들레 모임이 국민 공감으로 이름 바꿔서 오늘 출범합니다. 오늘 출범해요. 근데 115명 의원 가운데 한 60명이 넘게 참여하더라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시점인데 아무리 공부 모임이라고 해도 이 출범을 그냥 볼 수 있는가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정치적 효과가 난다고 하면 그 정치 행위라고 봐야죠. 예, 근데 정치적 효과가 나죠. 왜냐하면 아까 그 4명의 윤핵관들을 불러서 식사를 한 것도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친윤이 이렇게 뭉친다. 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 또는 당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국민 공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의 회원으로 있지 않는 네.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할 때 연판장을 돌렸죠. 지지하는 사람들 사인하라고. 그죠? 맞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또 저는 사인도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현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이 모임에서 이 민들레 모임의 후신 국민 공감에서 이 사람이다라고 힘을 모으면 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아마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는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서로 간에는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국민 공감에 참여를 하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다 서로 얘기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바람직하냐 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몰이가 되는 거죠. 흐름이 어떤 몰이가 되는 거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행태지만 굉장히 후진적 행태죠.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니까요. 현실이어야 할 것 없이 현실이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타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개개인의 의원들이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자, 한동훈 전당대회 차출설 현 변호사님은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단 말씀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딱 100일이더라고요. 네네. 당대표 취임.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이현주 의원 키워드 짚고 나서 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 키워드는 아쿠아일로 파업의 정치권이 하한가다. 이렇게 짚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선생님 뭐 저는 이제 일단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파업이라든가 또 화물연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 파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대통령께서는 그 검찰총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라면 파업에 대한 불법 엄단 이러면서 대책회의 주재하시고 이걸로 끝나실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파업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화물연대가 속해 있는 이 물류시장 육상물류시장이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가 나오는가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화물 차주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민노총의 어떤 이 주도하는 흐름과 화물연대 지입 차주들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도 사실은 이러한 국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입 차주들은 그들을 대변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노총한테 계속 의지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돼 있는 개인 거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물류 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아하. 지금 보면 기름값 올라가고 유지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이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차량의 감가상각이라든지 기름값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집 차주들이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로스로 버는 돈이 얼마다 뭐 700만 원이다 얼마다라고 해도 그걸 다 제하고 나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제 외국처럼 물류시장 자체에 큰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들이 뭐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러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그들이 이 기업하고 노사 분규를 일으키는 경우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후진적인 물류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왜 정치권의 문제를 얘기했냐면 그럼 민주당이 네.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의 책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네. 문재인 정권 때 이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제 시장의 네. 구조적 문제를 3년 동안 예. 뭔가 찾아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럼 대안은 뭐였느냐? 그렇죠. 왜 방치했느냐? 지금 대안을 전혀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럼 3년 동안 고민한 것도 없고 그럼 적어도 그걸 내놓으면서 일단 그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동안 현 변호사님께 좀 하자, 이렇게 기회를 좀 해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뭐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은 결국은 민주당 잘못이다 하는 것 아니요,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예.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의 잘못도 있지만 예.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은 아마 운송업이라는 게 다 자영업자들이고 굉장히 4단계, 5단계 막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손에 쥐는 돈은 하루 뭐 15시간씩 일해도 200~3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 영역으로도 이미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입법 논의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뭐 야당은 어쨌든 이거를 연장하는 방안,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네. 법을 만들자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강대강으로 대치했을 경우는 해결이 안 납니다. 결국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당은 지금 이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경 진압해서 이게 뭐 지지율도 약간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요인에도 보면은 뭐 이거에 대한 강경 대응 이런 것도 이제 들어 있다고 예, 하는 예. 거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결국은 아마 지금 수순이 보면 거의 뭐 검찰총장 역할로 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사하고 그다음에 고소하고 지금 뭐 저는 가장 좀 눈에 거슬렸던 것이 유가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겠다. 예, 그러니까 화물차주 네, 이 그렇죠. 파업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1년 동안 주지 그러니까요. 않는 거를 지금 방침은 정했고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어떻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유가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다는데 예. 이게 물론 이제 혜택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좀 너무 이분들을 코너로 몰아간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사실은
기름값 때문에 제일 어렵고 있는데 그나마 그거를 네. 조금 고통을 덜어주는 게 유가 보조금인데 예. 그 가차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이런 대응이 이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장시간이고 저임금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 다단계 하청 구조의 제일 말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뭐 민노총이 이용한다라기보다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각자 결국 불편할 때.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12일째인데 출구가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업무 개시 명령 뭐 네. 송달 문제도 있고 예. 이거를 다시 또 법으로 가서 뭐 집행정지하고 헌재 가고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사법이라는 거는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방어적인 거기 때문에 예. 원래 문제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물류 구조 산업 문제 자체를 바꿔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국회에서 이거를 그럼 여야가 해결할 머리 맞대야 된다.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현주 의원의 해결책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구조가 그대로 가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 결국 가격을 고정시키는 건데 사실은 시장 질서에서 가격을 끊임없이 고정시키고 간다면 이건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물류 산업이 지금 보면 지입차주들이 다 파편화되어서 지금 거대한 어떤 화주들하고 협상해야 되는 이런 비대칭성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네. 이 물류 차주 이 차주들 지입차주들이 자신들이 그런 뭐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이 자영업자 모임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은 그것이 기업화돼서 물류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뭐 계약직으로 하든 뭘로 하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 자체가 너무 유연하지 못한 문제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그래서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그러면 3년 동안 어떠한 안도 만들지 못한 것이 너무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그 안을 뭐 한 1년 있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1년이든 2년이든 자. 단기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조금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한 생각합니다.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두 분 시간이 조금 더 되시면 논의가 가능하실까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네. 네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려고 두 분을 제가 잡았습니다. 잡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네. 아니, 이야기가 좀 뜨겁게 진행이 되는데 또 끊어야 하는 제 심정이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두 분께 조금만 양해 구하고 한 5분만 바쁘신 분들 잡았어요. 일단 일단 제 유튜브로 지금 제 채널이 돌아간 거니까 네. 인사 한번. 네, 다시. 이현주 의원님 네. 저쪽 카메라 보이세요? 네, 네, 우리 네.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이렇게 손도 네. 한번.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나가면 네. 유튜브에서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이렇게 왜 유튜브에서만 해요? 그거는 왜?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죠. 편하니까. 편하니까. 네. 편하니까. 현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유튜브 인사. 안녕하세요, 황택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멘트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네. 잘생긴 변호사 이러더라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간지러운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잘생긴 변호사. 잘생긴 변호사는 스스로 붙이신 거예요?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둘 다. 붙여준 면도 있고 지어준 면도 있고. 자칭 타칭. 네. 잘생기셨어요, 근데 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이 두 분. 이 뉴스다 화물연대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오게 됐는데 두 분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제가 중간에서 보기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큰 틀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합의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하고 다만 이제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아니 왜 민주당이 그걸 해결 못하고 복잡한 걸 떠넘겼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그렇죠. 네. 현 변호사님은 그럼 이제 수권 전당 됐으니 국민의힘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그 3년 말이 올해 말이에요. 일몰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몰 전에 우리 6월 달이었죠. 한번 파업했는데 그 당시 합의가 뭐 기간 연장이라든지 품목 확대 논의의 보좌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이 넘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그러면 그 3년 일몰제 동안 뭐 했냐. 라는 게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저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일몰제 지금 연장 문제가 이게 다가오다 보니까 안전운임제 여러분. 그렇죠. 지금 올해 말에 끝나는데 이거를 저도 뭐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있던 걸 없애버리면 더 네. 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연장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로 사실은 전체 운송자들 중에 보니까 10%가 안 돼요. 이거 혜택 받는 분들이 한 6% 정도라더라고요. 그래도 그 6% 정도에서도 보니까 그래도 임금은 조금 임금이라기보다는 수수료는 조금 올라가고 시간은 조금 줄어들고 그 정도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연장은 불가피하고 품목 확대도 제가 보기에는 6%면은 네. 전체 사업자 중에 네. 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도 뭐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류시장이라는 게 진입이 쉽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막대한 자기 자본을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돈을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가까이 가져간다 해도 집차 내야죠. 그다음에 월세 월 할부금 내야죠. 할부금. 기름값 내야죠. 통행료 내야죠. 어. 무슨 감가상각 따지면 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악순환인데 뭐 회사를 말씀처럼 유럽이나 미국처럼 큰 물류 회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고용이 된다 그러면 좋겠죠. 사실은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8시간 정도만 운전하게 돼 있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입도 보장해 주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되겠냐 말이죠.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수십 년 된 거라서. 근데 안전운임제 대안은 맞는데 네. 그게 사실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이 뭐냐면 정치권이 문제다라는 게 음. 안전운임제를 그것이 이제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서 도입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가격을 시장에서 고정시키는 것은 정말 그 비상시에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우리나라만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시장하고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을 어떻게 계속 고정시켜서 가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때도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잖아요. 네, 한시적으로. 그럼 그때 그걸 도입을 하고 3년 동안에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네. 것이고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왔어야 되고 지금쯤이라면 국회가 그걸 연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이것은 큰 문제다. 일단 이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이 화물연대하고 협의를 해서 네. 자 앞으로 비전이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네. 해서 이 문제들을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도 네. 시장을 파괴하지 않는 방안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의를 해나가고 또 국회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상황에서 이 안전운임제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출구 전략을 찾기가 참 어려워 보이고 강경 모드로 강대강 대치로 가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오늘 아침 리얼미터까지 여론조사를 다 보여드리면 지금 요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정례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금요일에 한국갤럽 거에서도 올랐어요. 이 리얼미터만 일단 봤을 때는 지난주 36.4에서 이번 주 38.9. 그 전주랑 비교하면 더 올랐습니다. 33.4에서 38.9가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화물연대 파업 잘 대처하고 있다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이걸 정부에서는 이 시그널 좋네. 국민들이 좋게 보는 분들도 꽤 있네. 이러면서 강대강 기조를 굽히지 않을까 해서 더 이게 이제 크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이 어렵고 한데 네. 지금 니네만 어렵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화물차주만 어렵냐? 우리도 힘들어. 이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여파가 어쨌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예, 뭐 건설 현장이 중단됐다라든지 이랬을 때 또 일용직 노동자들 건설에서 일하시는 그 굉장히 어려운 노동자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또 손을 놓고 일을 못 하게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어떤 집단 이기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지층이 또 결집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층에서는 대체적으로 민노총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대로 뭔가 세게 대처를 하네. 그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네.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네. 이러면서 호응을 해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그냥 이거를 진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는 진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가지고 이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 이 적용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한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저렇게 지지율도 올라가고 득이 된다고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해결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두 분이 다 던지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지지율은 당연히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뭐 민노총 파업이라든지 집단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언론 보도도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고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그동안에 수십 년의 관행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집단 행동으로 본인들의 뭐 어떤 이득권을 찾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분들은 소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직접 이해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류산업에 종사하거나 화물하는 분들은 해봐야 뭐 몇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이기주의 아니냐, 뭐 집단의 이기주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문제로 갔을 때는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고를 했다가 본방송에서 못 다룬 게 오늘이 딱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언급을 저희가 본방송에서는 전혀 못 해가지고 잠깐만 평을 좀 듣고 가보면 일단 현 변호사님 기자회견은 오늘 안 하는 걸로 뭐 안 하는 결론이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네. 왜 안 하시죠? 기자회견은 보통 이제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네. 뭐 했었던 일이니 앞으로 뭘 거냐. 근데 질의응답이 제가 보기엔 너무 뻔해요. 뭐 소환하시면 가실 거냐, 뭐 아니면 뭐 유감 표명하실 거냐, 네. 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뻔하잖아요. 뻔하죠. 네, 뻔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에 뭐 본인이 어쨌든 뭐 대상이 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대장동 관련이고 수원에서는 뭐 쌍방울 관련 사건이 있고 성남에서는 FC 사건이 있어서 네. 이게 아마 다들 목표는 저도 뭐 가끔 뭐 참여 들어갈 때도 있고 보면 다른 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거기서 막 100억, 200억 막 돈 벌고 막 협박해서 받은 사람들도 조사받으러 들어보면 네. 뭐 그건 그러니까 조사 갈 때는 내가 100억 받았어, 200억 받았으니까 나한테 뭐 구속 하려나 이런데 이재명 관련된 거 아닌 건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재명 돈 줬다 이것만 물어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뭐 이렇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쭉 돌려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다른 건 오케이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만 쏟아질 게 뻔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커요. 어쩌면 질문 물론 뭐 100일 회견이 대부분 보면 뭐 성과 이런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언론에서 보도 안 하거든요. 보도 안 하잖아요. 아니, 생중계를 하죠. 생중계를 하지만 이제 질문이 제가 보기엔 거의 어쨌든 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기소를 하고 지금 쌍방울 사건도 보세요. 1년째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비. 근데 지금 이상하게 무슨 법인카드 뭐 대북 송금 쪽으로 하고 있고 성남 FC 사건도 수사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재수사할 때는 그 측근들한테 돈이 흘러가지 않았겠냐 이걸로 봤는데 그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익을 뇌물로 볼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만 남은 거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다들 지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끝났으면 빨리 뭐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분할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떤 뭐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주도권이 없잖아요. 주도권은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처분을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현주 전 의원님,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사건 수사 중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심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자회견 안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왔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100일 동안 기억나는 거는 수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는 또 하실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1야당 뭐 압도적인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화물연대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이 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를 잘 유능하게 견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거에 못 미친다. 굉장히 현저히 못 미치고 그것이 그 이유는 저는 이 수사받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 이게 뭐 검찰에서 좀 무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원인이 또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보면 정치가 실종되고 어떤 문제가 전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서로 계속 대립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잖아요. 특히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수사만 기억나고 또 수사에 대응하는 게 상당한 어떤 민주당의 또 어떤 기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묻히고 또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뭐 다른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나. 네, 그런 워낙 안타까움이 당대표 있죠. 이야기 네.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막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집중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당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하고 같이 가는 상황 이렇게 되고 이 있는 얘기는 거죠. 아마 안보다 밖에서 더 얘기해 주시기 좋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하고선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지금 의원들 뭐 관계자들 접촉해 보시면 조금 술렁이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그렇죠. 네, 네. 좀 많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일단 엄호는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결과가 수사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그 변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대표잖아요. 대표의 거취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갈라질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게 뭐 쉽진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기소는 됐는데 근데 1심 판결도 아직 안 나온 상태. 그 상태에서 아마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심은 어쨌든 억울하든 뭐 실제는 제가 뭐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기소가 됐을 때 발표되는 사실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터무니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심은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러나 대표를 그대로 하고 계시면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 그 프레임 안에 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왜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장동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분당설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바탕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현 변호사님은 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죠.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그렇죠. 있었죠. 박영선 전 장관부터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뭐 그분도 이제 정치 복귀를 뭐 하시려는 것 같고 뭔가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멀어져 있잖아요. 뭐 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뭐 저는 물론 현역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지금 서해 사건도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향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뭐 누구를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대장동 사건도 지금 뭐 이재명 돈 먹었다는 얘기를 뭐 저는 뭐 대선 때부터 벌써 1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아니, 변호사비 뭐 대납 받았다. 그렇게 날 거 그대로 얘기하시니까 되게 아니 근데 어쨌든 이재명 돈 먹었다 이렇게. 그걸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1년 더 됐어요. 작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뭐 나온 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뭐 지금 특정 사건 이렇게 언급하면 그렇지만 이 사건 내용 봐도 별게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총선까지는 당연히 기소는 저는 할 걸로 보고. 근데 사실은 뭘로 할지도 중요하죠.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 뭐 배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 쉽지 않아요. 정치자금 뇌물도 그렇고 배임도 사실은 좀 판단의 영역이 많거든요. FC 사건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뭐 검찰이 아마 결정을 안 하고 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약간 정치적인 판단이다. 결정을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 지금 정도 되면 왜냐면 이게 뭐
몇 달 된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하고 있기 그 때문에 빨리 말씀은 결정해야 맞아요. 돼요. 제가 볼 쉬고 있다. 때는 이거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사실은 정치가 계속 사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서 정광석화처럼 처리를 해야 된다. 아, 결론이 빨리 나야 돼요. 더 이상 끄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정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생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는 해야 되는데 아주 빨리 단호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장을 바꿨을 때 어쨌든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또 여당도 제대로 가는 거고 그럼요. 정부도 제대로 가는 서로. 거기 때문에 네, 견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너무 수사에 막 이렇게 매몰돼 있으니 좀 안타깝다. 네, 바람직하진 알겠습니다.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도 결국 다 그잖아. 화물연대든 이거든 결국은 다 네. 수사 얘기, 다 조사 얘기, 처벌 얘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빨리 국가 끝내야 입장에서 돼.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네. 뭐 검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다 이렇게 처단한다는 게 국가의 역할에서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사 검찰의 역할은 국가 운영의 1%밖에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뭔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부가가치를 뭔가 경제가 어려우면 뭔가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처벌을 열심히 해도 뭐가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단죄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좀 강약 자체가 그런 좀 게 이제 잘못됐다고 봐요. 법치가 필요한데 법치가 좀 과잉이 되면 이제 또 공안으로 또 흐르고 그렇게 흘렀을 때는 정치가 실종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건 우리의 마음하고 달리 또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뭐 저는 뭐 그렇게 꼭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당과 그다음에 본인이 속한 당과 그다음에 이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기소가 빨리 되면 그 기소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물러서고 내가 이것을 다 벗고 나서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네. 바람직하죠. 지금 두 분 중에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걸까요? 저한테. 그러니까 빨리 왜 안 끝나셨습니까? 이런 스케줄 독촉 전화 같은데요. 두 분 사실 제가 5분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10분 넘게 좋은 말씀 주셨고 그 깊이 있는 토론 오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축구 보세요 안 보세요, 현 변호사님? 봐야죠. 보시죠. 네. 새벽 4시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찍 자야죠 오늘. 일찍 자서 이현주 다시 의원님 보실 수 일어나서. 있습니까? 좀 보다가 네. 보다가 봐서 컨디션 봐서 잠이 들든 뭐 누워서 이제 자면서 봐야죠. 졸면서 네. 골 나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새벽 4시입니다. 내일 새벽 4시. 돌아오는 밤 4시예요. 끝나면 뉴스쇼입니다. 끝나고 뉴스쇼 끝나면,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경기 결과 같이 분석할 결과 거니까. 좋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기적 너무, 같은 드라마. 네, 지난번에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죠. 너무 멋있었어. 마지막 골 진짜 야. 손흥민 선수 그 선수들 7명 제치고 그 가랑이 그러니까 사이로 사이로. 패스 그러니까 보셨어요? 역시 화쩌당연히. 영성이- 야 그렇게 어떻게 빠지는 것도 참. 그러니까. 근데 보고 넣었다 그러잖아요. 황희찬을 봤대요. 그 0.0 몇 초 그러니까. 사이에 그걸 보고 그 사이로 넣는다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평가하고 싶은 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넣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쫙 드리블 해가지고 맞아. 그런데 패스에서 네. 들어간 거잖아요. 대단하신 그게 분이에요. 기술이죠. 우리 그게 가면은 기술이에요. 그 선수들이 그쪽으로 붙기 때문에 네.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은 찔러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그리고 거기에 관건이거든요. 황희찬이 있었고 그까지 뛰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황희찬이 앞으로 나올 때까지 또 막 시간 끌면서 끌어주고. 네. 대박이에요 진짜. 그냥 하여튼 정말 뭐 잘해요.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 확실히 실력이 네, 드러나죠. 실력이 드러나는 드러난다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브라질 선수 다 합치면 몸값이 그러니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천억인가 뭐. 1조 5천억. 1조 5천억. 우리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10분의 얼마예요? 1 정도라고 느끼는데. 우리 2,200억. 그러니까 뭐 우리 10분의 1 선수도 안 되네. 대단한데 브라질 선수 몸값 얘기 듣고 나니까 약간 깨갱하나. 그렇지만 축구공은 둥굽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그럼요. 재밌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월드컵이 또 충분히. 계속 이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16강에선 이변이 안 나왔어, 아직.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렇죠.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2대1 얘기- 승리. 이런 얘기하니까 예측하겠습니다. 좋네요. 예, 진짜 좋네요. 예, 축구 네. 벤토 축구가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 사회, 문화 이쪽도 그러니까요. 빌드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대통령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외국인 감독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히딩크 감독도 그렇고 그렇죠. 외국인. 그 어떤 그 선진국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치가 보면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리더십 문제가 네. 그런 것 같거든요. 음. 저희도 반성을 좀 외국인 대통령 영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도 외국인 좀 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좀 외국인 하면 용병. 아니, 이게 사실은 축구도 항상 그 아, 이해관계 재밌다. 뭐 지연 학연 이런 게 네. 항상 이제 문제 됐던 거잖아요. 맞아. 그거 깬 근데 거 아니야 히딩크가. 외국인 감독은 그거 잘 없거든요. 그렇죠. 실력으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근데 정치 개혁이 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용병 대통령 데려오시오 하기 전에 네. 잘하세요. 두 분 잘하세요. 경쟁이 제대로 돼야 돼. 당도 그렇고 당 근데 내부도 선수를 당 밖도 선출하는 거나 네. 공천도 국회의원 그렇고. 공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지연, 학연, 혈연 맞아. 이걸로 딱 이제 가니까 맞아, 결국은 맞아. 선택을 진짜. 우리는 필드에서 뛰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 선택권이 없어요. 잘. 그러네. 예. 진짜. 아, 오늘 하여튼 축구 얘기까지 넘나들면서 두 분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네요. 이렇게 또 이현주 의원님 네. 네, 뉴스쇼 자주 뵙기 바랍니다. 네, 김민식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귀가 간질간질하시고 같이 인사드리고 나가죠. 이 화면 보시면서요. 제가 종치면 같이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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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